됐습니까? 아직 발표된 건 아닌데 그렇지. 이제 여기 기사 나온 걸 봤을 때는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스틴 공장에? 오스틴 공장 규모가 오스틴 부지의 4배 정도의 시스템 공장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아마 금액은 19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돼 있고 사실 그동안 오스틴 공장에 들어간 돈이 누적 투자가 19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을 이번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근데 이건 삼성이 20조 원 투자한다고 한번 예전에 언급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했을 때 삼성 투자 얘기도 한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언제 확정하냐에 지금 문제거든요. 한다고는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부지들이 사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이런 보도로 봤을 때는 좀 테일러 씨가 좀 더 유력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뭐 그게 어떤 이 반도체 기업들의 그 주가나 이런 거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일단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아마 긍정적으로는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해 만에 뭐 말만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도 안 됐던 거고. 근데 일단 이제 가석방이 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이 되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삼성이 투자를 하는구나. 뭔가 이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되고 이게 또 투자가 되면 거기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뭐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이 기업들이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지금 격차가 좀 벌어졌어요. TSMC랑. 쫓아가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삽을 뜨는 게 사실은 맞죠. 1등은 저 멀리 도망가는데 삼성은 아직 미국에 뭐 공식적으로는 아직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만 지금 6개 공장을 더 짓는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표를 그게 한 110조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20조인데 TSMC는 110조. 인텔도 지금 또 한다면서요. 인텔도 한 20조 원 규모로. 그러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이 저번 주 2주 전이었네요. 그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40조 투자 발표했을 때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TSMC 앞서가고 인텔에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비메모리 투자 많이 하겠다. 그거는 좀 삼성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애플카 있지 않습니까? 애플카가 지난번에 현대차하고 뭐 한다 안 한다 뭐 하더니만은 거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LG하고 SK그룹 여기하고 지금 협력 얘기가 지금 나온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한 달 전인가 뭐 어느 한 언론사였던 것 같아요. 보도가 되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죠. 그때 당시엔 또 뭐 우리 한번 현대차하고 애플카 이슈가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게 진짜일까? 약간 이제 긴가민가 했던 거죠. 사실 그때도. 근데 이번에 대만 IT 언론이거든요. 디지타임즈라는 데가 있어요. 대만에. 유력 이제 언론인데 특히 대만이 애플 소식에 되게 정통한 국가예요. 워낙 거기 밸류체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보도가 한국의 LG, SK 관계자를 만나고 갔고 그걸 거쳐서 도요타까지 갔다 왔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게 진짜인지는 우리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냥 그거를 뭐 그냥 고집 기사를 쓸 리는 저는 없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났을 가능성 분명히 높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LG가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SK는 사실 자동차를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배터리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애플은 분명히 위탁 생산을 맡길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차를 어차피 제조 안 하니까. 근데 LG가 딱 최적의 파트너인 이유가 LG 마그나 있잖아요. 마그나가 지금도 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부품사인데 희한하게 차를 만들어요. 직접 완성차를. 그러니까 그리고 전기차 부품도 원래 잘했고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그나가 왜 LG랑 손을 잡았을까? 그 많은 회사. 마그나가 2등인가 3등인가 해요. 이 부품 회사 중에. 근데 굳이 왜 LG지? 이제 그러면 LG는 이제 공공연하게 뭐 알려졌지만 애플의 부품을 많은 걸 납품해요. 관계가 좋은 걸로 사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럼 마그나의 목적은 애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추측을 해보면 그럴 수 있네. 마그나가 근데 LG전자가 또 부품 잘하잖아요. 원래 전기차 부품 하고 모터, 인버터 이런 거 기술력이 있으니까 GM에도 이미 납품을 했고. 근데 그러면 LG랑 손을 잡으면 좀 애플 쪽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쉽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추측도 사실 다 가능은 한데 어찌됐건 간에 증권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일단은 LG 마그나가 유력하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완성차에 뭐 애플 입장에서 현대차가 만들어줘도 좋고 도요타가 만들어줘도 좋고 폭스바겐 만들어주면 좋죠. 완성차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완성차 업체들은 애플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브랜드 가치가 하청업체 되니까 그게 싫어서 저도 현대차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LG 마구나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게 이미 부품 회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 반응이 없고 그래서 애플과 LG 마그나의 어쨌든 협력설은 계속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이걸 결정을 해도 절대 공개 안 하고요. LG나 SK는 지금 뭐 입장이 뭐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제 증권가나 언론상에서만 노출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그 예전에 타이탄 프로젝트도 한 것처럼 그 타이탄이 그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죠. 그래서 애플의 목적은 지금 테슬라가 어쨌든 하고 있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이제 고성장을 하긴 어렵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그러면 그 다음 타자로 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애플 입장에서 해볼 만한 게임이거든요. 충분히 그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예전부터 프로젝트도 추진했고 하다가 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그때 기사를 보니까 아직은 그 뭐죠? 사업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데 뭔가 이제 안 된 거죠, 잘. 중간에 2019년도인가 그때 그래서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애플도 지금 이제 2024년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2024년이면 내년에는 어쨌든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차를 생산하는데 뭐 당장 뚝딱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애플은 자기 전용 공장을 짓기를 무조건 원해요. 자동차 공장. 그래서 애플은요. 그거는 그 여미사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애플에서 말한 겁니까? 아니 그건 진짜예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삼성의 A5라는 공장이 있어요. A5가 뭐냐면은 애플 전용 OLED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이에요. 거기는 애플 거만 생산을 해줘요. 나만을 위해서 그럼 일을 해라. 그런 공장이 필요하다. 저번에 그 기억 안 나세요?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되게 특이했던 게 애플이 삼성한테 돈을 일시적으로 줬다는 얘기 제가 해드렸죠. 디스플레이에서 그 너네한테 미안하니까 이거 1조인가 줄게. 그게 뭐냐면은 이만큼을 그 전용 공장을 만들어준 대신에 이만큼을 100이라는 걸 생산해주길 했는데 그게 이제 애플에서는 생각보다 이 100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60만 받아간 거예요. 40이 손해보잖아요. 그걸 메꿔준 거예요. 그 삼성한테 돈을 준 거죠. 그게 왜냐하면 전용 공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전속 관계를 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은 그게 좀 있어요. 그 무조건 자기 전용 공장을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보면은 애플인지 우리가 확인은 솔직히 안 되는데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도 3.3조 원인가요? 그 한 2주 정도 됐어요. 그 OLED 중소형 OLED 패널 공장 짓는다는 공시를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에 납품할 것도 아니고 딱 봐도 애플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 전용 공장을 사실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그럼 자동차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전용 공장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애플이나 LG나 SK나 누구도 분명히 언급을 못해요. 비밀 유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예를 들면 SK가 갑자기 배터리 전용 공장을 하나 짓는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애플 공장이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LG 마그나에서 갑자기 위탁 생산 공장을 짓겠다. 이건 왜냐 이런 거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다고 시섭주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려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애플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근데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지 기사나 아니면 언젠간 애플이 말하겠지, SK가 말하겠지, LG 이거는 우리가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애플은 항상 그 신비주의군요. 뭔가 우리는 나올 때까지 말 안 한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그 리포트도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분명 이거 애플과 그 공급업체가 애플인데 왜 애널리스트가 A라고 쓰지? 자꾸 A사라고 써 있어요. 그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애플인데 그렇구나. 비밀 유지 때문에. 지난번에 그 고태봉 그 센터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테슬라가 워낙 그 자율주행 이 자동차 분야에서 워낙 독주하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구글도 사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웨이모 해갖고. 그런데 구글은 사실 약간 좀 그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다. 테슬라가 워낙 넘사벽이다 보니까 구글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하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포기하지 않고 뭐 애플카 뭐 컨셉 뭐 디자인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애플도 그런 능력은 되는 회사니까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 기반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본인들이 맘만 먹으면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 거기 부품만 되면 굉장한 많은 매출. 그리고 애플이란 브랜드를 단 전기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뭐 브랜드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애플도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애플은 되게 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한쪽에 안 몰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LG 마그나한테만 줄지 아니면 기아한테도 줄 수 있거든요. 예전에 기아하고도 한번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니면 도요타. 이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여러 군데로 나눌지는. 현대차하고는 완전히 그럼 끝난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이제 뭐 그때 제가 공시 보니까 뭐 중단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럼 어쨌든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 공시 내용이면 이제는 진행 안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얼마 전에 뭐 그런 추측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스마트 키 있잖아요. 우리 그 뭐 현대차나 이거 요즘 차 보면은 자동차 키 말고 자기 핸드폰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너시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삼성 갤럭시 그 안드로이드 있죠. 안드로이드 그걸로는 이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애플 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iOS.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게 다시 애플 다시 현대차랑 애플하고 협력하나? 약간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거 뭐 그 소프트웨어 넣는 거 정도니까. 그래서 물 밑에서 접촉이 일어나는지는 누구도 지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아직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현대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독일에서 왜 그 모터쇼 열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현대차가 로봇 택시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아이오닉 5의 그 뚜껑에 뭐 하나 이렇게 그 장치 달아서 그게 그런데 제가 기사 보니까 내후년 2023년부터 미국에서 주행한다고 그 현대차에서 밝혔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이 내후년에? 이건 현대차가 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지금 언론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비공개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사람 없는 그러니까 택시 로봇 말하는 거죠. 로봇 택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 0부터 5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하는 거는 뭐냐면 레벨 4입니다. 레벨 4가 뭐냐면 일단 운전석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앉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 없이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레벨 5가 이제 진짜 궁극적인 건데 그건 운전석이 없어요. 아예 운전석 자체도 없고.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어렵고. 그래서 레벨 4.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혹시라도 뭔가 위기 상황이 오면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벨 4를 지금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지금 일단 인증을 받고 요걸 테스트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본격 주행을 하는 거는 2023년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현대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그 자율주행 솔루션 만드는 미국 기업 앱티브라고 있어요. 인수했죠. 그거랑 이제 같이 합작사 모셔널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미국에 보면 공유 그 호출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우버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우버 경쟁사가 리프트거든요. 리프트하고 이미 계약을 맺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 이제 리프트, 그러니까 고객이 리프트 앱을 딱 켜고 이제 차량 호출,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량 호출하는 거를. 그러면은 차량을 딱 호출하면 아이오닉 5가 이제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운전사는 있긴 있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 아직 그럼요. 그거는 진짜 뭐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레벨 4도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리프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단은 2023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현대차가 그 배터리 이제 전기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 요 두 계획도 발표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제 2030년에 전 세계 이제 차량 판매 가운데서 순수 전기차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전기차. 그 현대차가 다른 회사랑 다르게 수소차를 같이 하니까. 그렇죠. 이게 좀 특이하죠. 근데 요거를 전동화 차량 비중을 30%까지 2030년까지 이제 전체 중에 30%가 되는 거 두 개 합쳐서 2040년에는 80%까지. 80%면 거의 다 그냥 이제 이쪽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든 현대차를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 아예 다 몇 년부터? 2035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10년 좀 넘게 남았는데 그리고 한국은 좀 늦어요. 2040년에 한국은 모든 이제 차를 다 전기차, 수소차로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2030년이 넘어가면
현대차의 이제 판매 비중에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책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현대차도 일단 가겠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뭐 그렇고 그 넷제로라고 하는데 탄소 배출도 아예 제로로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면서 판매하는 차까지도 이제 순수하게 내연기관차는 점점 없애겠다. 이런 일단 전략을 발표는 했습니다. 이게 그 전기차라는 게 사실 그 한 뭐 몇 년 전부터 뭐 1년, 2년 전부터 사실 전기차라는 게 이제 화두로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좀 한참 걸릴 것 같았었는데 요즘 보면은 전기차가 파란 번호판 단 것도 자주 눈에 띄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이제 그거의 1등 공신은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일단 사실 뭐 차 자체를 떠나서 그 안에 이제 테슬라 오너분들이 하는 얘기가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는데 그게 되게 만족스럽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테슬라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테슬라의 장점이 무선 업데이트를 해줘요, 차를. 그러니까 차에 뭐 약간 뭐가 있으면 수리를 안 해도 그냥 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스마트폰 자동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게 되게 만족스럽나 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전기차도 괜찮네. 늘 이제 저변이 확대되는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던 폭스바겐 현대차도 이거 시장 되겠다. 뒤늦게 뛰어들고 근데 당연히 현대차나 폭스바겐이 뛰어들면 이 회사들은 완성차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저변이 훨씬 빨라지고 거기에 또 발을 맞춰서 사실 이거 전기차 타기 제일 그 어려운 게 충전 인프라가 없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아예 그냥 아파트에도 설치해라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저변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이런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봐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타보셨어요? 저는 타봤습니다. 시승차로 한두 번 타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타봤거든요. 제네시스에서 나온 그 전기차 하나 있어요. 그 제네시스 G80 그거의 파생 모델인데 아니 뭐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괜찮던데요. 승차감도. 저는 사실 예전에 한 10년 된 것 같다. 그때 그 볼트라는 그 볼트. 전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그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 가서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가솔린 차하고는 이 토크라고 하나요? 그 힘.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나가잖아. 막. 맞아요. 그래서 야 전기차가 이렇게 운전하는 맛이 훨씬 더 있구나. 누구는 뭐 소리가 그 엔진 소리가 안 나서 재미없다고 하는데 그냥 밟으면 밟은 대로 그냥 고개가 뒤로 젖힐 정도로 나가니까. 자, 그다음에 그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게 다 올해 이제 공모주 열풍을 일으킨 그 주식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기관 투자가들이 그때 보유한 물량들이 다 풀린다. 왜냐? 의무 보유 기간이 지금 해제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주가에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들이 보유 이제 물량을 배정을 받는데 보통은 이제 공모주가 만약에 100주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100주면 20주는 개인들한테 보통 주고요. 개인이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또 20주를 보통은 이제 우리사주라 그러죠. 그 직원들한테. 나머지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60%는? 60%.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결정하냐면은 그런 이제 배정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회사랑 주관사 있죠. 주관사가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규정을 수정해 가지고 예전에는 어쨌든 그 우리 사주에서도요 이게 직원들이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비싸거나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 미달되잖아요. 그 물량을 예전에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 배정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좀 개인들한테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개인의 문호가 넓어졌는데 근데 개인 투자분들도 그게 좀 이거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만 주냐. 우리도 공모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기관은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지금 시장의 주인공인데 사실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금감원 측 그러니까 이런 금융감독원 쪽에서 계속해서 좀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구도로 돼 있는데 그럼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자기 뭐 나는 얼마에 이거 받고 싶다. 물량을 쏘내는데 그때 자기가 물량을 많이 받고 싶으면 그 보호예술 걸어요. 나는 안 팔게. 나 한 달 동안 안 팔게.
그러니까 뭐 아니야 나는 6개월 나 6개월 안 팔게 예. 이렇게 이제 약정을 거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또 우선 배송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약속을 하고 한 달 후에 안 팔기로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났어요 상장하고. 예. 그럼 이제 그때는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약정을 한 물량들이 1, 3, 6개월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아 예수 기간이. 예, 예수 기간이 딱 3번.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관 투자가 각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카카오뱅크를 예로 들면 예. 이번 6일 날 이미 나왔습니다. 예. 6일 날 314만 주가 예. 이번에 이제 보호 예수가 풀렸어요. 예. 기관 전체 이제 배정 물량이 3,600만 주 중에 8.72%. 이제 그 물량은 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왔는지 모르죠. 뭐 그거는 기관들이 팔았을 수도 있고 그 기관 투자 마음이에요. 기관이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건 뭐 본인들 던졌을 수도 마음입니다. 있고. 예. 근데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3월 6일 전에는 절대 못 파는 거고 예. 6일 이후부터는 뭐 아무 때나 팔아도 예. 상관없는데 아니 안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갑자기 나온다고 하면 예. 주가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렇겠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그날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고 예. 사실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는 얼마 안 돼요. 예. 0.66%밖에 사실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또 무섭냐면 3개월 후에 또 나오죠. 그러게. 6개월 후에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한 번씩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작년에 SK 바이오팜하고 예. 하이브란 기업 있잖아요. 예. 그게 신규 상장하고 그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게 다 끝나니까 또 조르륵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그 기관들한테 그렇게 그 보호예수 의무 보유 기간을 그 이렇게 강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뭐 그거는 사실은 뭐 그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저도 그것까지 규정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이제 저는 좀 우선권을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관은 아니 누구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20조를 신청했는데 예. 뭐 받자마자 바로 팔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렇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예. 근데 이제 조건을 하나 달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주관사나 이쪽 입장에서는 예. 이쪽에 더 배정을 많이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주가 측면에서도 물량이 안 나와야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가 당연히 높은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량이 쏟아져 버리면 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보호예수를 많이 걸어주면 당연히 더 우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그러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냥 기관이든 개인이든 뭐 그 차별하지 말고 네. 지금 기관한테 무조건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0%를 갖다가 뭐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 그냥 없이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자 사고 싶은 사람 우리 공모할 테니까 사라 하고 그 보호예수 같은 거 그럼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그런데 지금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관들이 우선 배정을 받는 걸로 되게 그렇게 그래서 그게 왜 그거는 있을까 한번 그 규정이? 그건 한번 금감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누군가가 그 이득을 보는 왕서방이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여기도 지금 그때 그 기관들이 많이 갖고 갔잖아요. 네. 그럼 이 물량도 지금 이것도 다 풀렸습니까? 그럼 아니요, 그 보호예수가? 크래프톤은 10일부터 풀려요. 아. 10일이니까 오늘 7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예. 예. 그때부터 이건 좀 더 많은 기관 배정 수량의 16.9%에 해당하는 96만 주가 예. 이번에 풀리게 됩니다. 전체 주식수의 1.97%니까 적진 않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8일 날 나옵니다. 18일 날 394만 주. 예. 이거 역시 그 기관 배정 수량의 31%로 이건 좀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한 지가 꽤 좀 됐잖아요. 그렇죠. 3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6개월이 이제 지났거든요. 이제 마지막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팔았던 물량들이 나오는데 아마 기관 투자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SK바이오사는 되게 뭐 보호예수 걸었던 기관들이 돈을 더 많이 벌죠. 6개월 동안 못 팔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 판 기관이 가장 적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못 벌었고 지금 6개월 그냥 의무 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팔았던 기관들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마 매도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데 18일 날 일단 물량이 출회가 되니까 그 점은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그 주식이 뭐 저 같은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그러면 여기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떨어진다는 모르지만 이런 거 지금 물량이 적지가 않잖아요. 394만 그러니까 주니까 맞네. 기관 전체 물량의 31%나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관들이 물론 안 팔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단 말이에요. 예. 상식적으로 팔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날짜 전에 빠져요, 주가가. 예. 원래 그 전에 빠지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당일날 올라가더라고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는 좀 당분간은 예.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조금 부진할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그 기관들한테 왜 물론 그 기업의 그 산업 자본을 조달하는데 기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제가 네. 100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왜 그 특혜를 줄까? 그 의문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요. 네. 한번 다음에 좀 알아봐 네. 주시고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좀 주제로 한번 다뤄보죠. 자,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여기가 상장을 기업 공개하고 상장을 준비한다는데 현대중공업이 원래 상장이 안 된 회사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상장을 했던 회사인데 네. 이게 스토리가 좀 그런 게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몇 년 전에 예. 원래는 현대중공업이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현대건설기계도 있고 예. 현대일렉트릭 뭐 이렇게 전력하는 회사 예. 또 현대 뭐 로보틱스인가요? 예. 로봇 관련 회사도 있고 예. 그러니까 기계랑 건설이랑 조선 이게 합쳐져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너무 조선 비중이 크니까 사실 예. 이제 이쪽이 존재감이 없었는데 예. 이 회사들 다 각각 떼냈어요. 분할해가지고 예. 현대건설기계도 상장시켜버렸고 예. 현대일렉트릭도 상장시켰고 예.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현대중공업은 상장을 안 시키고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밑으로 둬버린 거예요.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적 분할을 누구랑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란 이름이 있는데 예. 그 회사를 이제 중간 지주사를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그래서 조선해양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현대일렉트릭 건설기를 다 가지고 얘네들은 상장을 시켜버렸어요. 미포조선도 밑에 있고. 근데 현대중공업만큼 100% 가져버린 거예요. 100%면 비상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상장을 못하니까. 그 구도로 그냥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이번에 그 물적 분할했더니 현대중공업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좀 구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지금 청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일까지 청약을 하거든요. 근데 흥행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공모가가 6만 원인데 시가총액이 5.3조 정도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유통 가능 물량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조선업종 지금 요새 수주 잘 되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수주가 잘 되는데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적어요. 10.3%밖에 안 돼요. 이번에 그리고 기관들이 보호해수를 많이 신청을 해놨어요. 아까 그 나 안 팔겠다 이런 게 좀 절반 이상 되다 보니까 당장 물량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한국조선해양이 최대 주주잖아요. 이 회사가 지분을 70%나 갖게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많은 지분을 여전히 보유해요. 그럼 물량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없는데 보호해서 또 걸고 그럼 물량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수급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좀 익사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 수요 측에서도 그 경쟁률이 1835대 1 나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기관들이 서로 받아가려고. 기관들도. 그래서 아마 좀 흥행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들도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자. 분위기가 지금 하자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중복 청약은 안 되고 무조건 이제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개인들은 얼마나 그 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20% 정도. 20% 정도. 전체 물량이 한 20% 정도. 이제 아니 여기 보니까 25%로 돼 있네요. 25% 450만 조. 이게 이제 개인들한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공모가가 6만 원이면은 배정이 이 수급이 그렇게 적다면은 굉장히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공식이면 시초가에 한번 급등하지 않겠냐 이 기대를 하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5.3조거든요 시가총액이 6만 원 기준으로. 근데 이게 비싸냐 안 싸냐는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지만 이게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지금 상반기까지 거의 10조 가까이 돼요. 근데 옛날에 2007년도에 그 조선업종 그 현대중공업이 그때 정말 호황기였잖아요. 역대 최대 호황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조선업종 수주 잔고가 당시에 한 13조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밑에 건설기계도 있고 다 하니까 그거 다 합치면 훨씬 많겠지만 근데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수주 잔고가 결코 적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본다라면은 시가총 당시에 근데 현대중공업 시총이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40조였어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40조였어요. 현대중공업이 그때 이제 조선조 화랑일 때 주가가 50 얼마였습니다. 근데 지금 10만 원대였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이. 그러니까 지금 5.3조 원에 상장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긴 한데 이제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당시랑 또 비교. 물론 당시는 너무 역대급 호황이었으니까. 근데 할인을 해도 5.3조면 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그 한국조선해양이 지주회사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현대중공업의 그 공모가를 6만 원으로 책정한 게 너무 낮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더 비싸게 더 높이 책정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제 적정 주가를 평가를 하거든요. 이제 이 주관사랑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무조건 어쨌든 할인은 해야 됩니다. 공모가는 할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밸류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이 나왔어요. 보통 20에서 30% 할인을 해줘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저평가된 상태로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정도 시총이면 한번 뭐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어서 많이들 좀 청약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조선해양 물적 분할시킨 그 회사는 그럼 주가에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이게요 사실은 악재죠.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가 카뱅 상장하고 나서 힘없이 쭉 빠져버렸잖아요. 지주회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회사를 자기가 100% 갖고 있는 것보다 그렇죠. 갖고 있으면 더 좋죠 사실은 성장하는데.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떡하니 상장해버리면 LG화학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그래서 주가가 사실 많이 빠졌었어요. 현대중공업 올해 상장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가 15만 원대일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11만 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올랐던 게 이제 다 알려진 거죠.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보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오늘은 좀 주가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군요. 그 시라노님이 그 유튜브에서 이걸 질문해 주셨는데 현대중공업 지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현대중공업 지주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복잡한 게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고요. 중간에 이게 지주사가 있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또 그 위에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최종 지주사는 진짜 찐 지주사는 현대중공업 지주죠. 그 회사가 다 컨트롤해요. 근데 중간에 한국조선해양 하나 둔 거고, 그 밑에 이제 계열사들을 둔 거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조선업종들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거고 한 다리 건너가지고. 근데 현대중공업 지주의 많은 매출은 이건 현대오일뱅크 아시죠? 정유사. 그걸 직접 지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는 관계가 없고, 근데 현대중공업 지주는 한국조선해양도 있지만 밑에 오일뱅크 이렇게 갖고 있고, 오일뱅크도 아마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5G 장비주가 지금 다시 요즘 들썩이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들썩이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들썩인다는 것도 좀 민망할 정도로 사실은 너무 많이 빠졌고요. 근데 어제 처음 이제 좀 들썩였어요. 어제 이제 그 5G 하면 가장 시총이 큰 회사 중에 하나가 KMW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제 한 6% 정도 모처럼 주가 급등했고 대다수 기업들이 한 5에서 6%. 근데 왜냐하면 올해 내내 주가가 빠졌거든요. 너무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주가가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일단 KMW가 좀 대표 기업인데 올랐던 배경은 그 MSCI 지수에서 KMW가 편입이 제외돼 버렸어요. 그 8월 달에 8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들이 팔아버렸겠죠. 그래서 수급 이슈로 계속 빠졌고. 근데 그게 끝났잖아요. 더 이상 악재는 없다. 수급 악재.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신장비 회사들은 거의 어디다 납품을 많이 하냐면 삼성전자에 주로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미국의 버라이즌의 대규모 수주를 따는 게 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매출에 잡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신 장비 회사들이 실적이 2분기부터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5G 통신 그 기지국이나 투자가 많이 없어요. 그 전에 미리 해놔가지고. 근데 올해 4분기부터는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가 좀 전망들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는 유럽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없거든요. 유럽은 사실 화웨이의 동무대예요. 근데 화웨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해버렸잖아요. 예, 예. 야, 너네 하지 마. 예.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당연히 못하고 예. 유럽에서도 이제 좀 약간 안 쓰려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영국의 보다폰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통신사 있죠. 예. 거기에 삼성이 이번에 납품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아직은 규모는 작지만 예. 화웨이가 좀 강하던 분야를 좀 삼성전자도 조금씩 예.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또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도 예. 좋은 거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있고요. 예. 삼성이 일본에도 납품하거든요. 인도도 있고 예.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쪽은 좀 어렵겠지만 진출하기가 예. 그 외의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이미 투자는 많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5G 통신 장비 투자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주만 잘해주면 예. 밑에 있는 장비 회사들은 당연히 따라서 돈을 버는 구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얼마나 수주를 많이 해주느냐. 거기에 이제 나머지 업체들의 운명이 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유럽에서 그 화웨이의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를 그 거의 뭐 다 쓰고 있다고 했는데 많이 썼어요. 그게 지금도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럽도 그거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안 쓰겠다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근데 미국은 이제 못 쓰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화웨이 장비는 아직은 쓰는 걸로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이랑 몇몇 나라는 이게 그 백도어가 있다는 예. 미국 주장에 그 동의해서 안 쓰겠다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이게 바꾸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 예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전에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LG 예. 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썼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기사가 몇 번 나온 적이 예, 예.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걸 바꿀 때 그렇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뭐 아마 다 바꿔야 될 테니까. 예, 뭐. 유럽에서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에만 예. 바꿔주기가. 그래서 예.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불모지였어요. 유럽이. 예. 근데 어찌됐건 보다폰에 뚫었다는 거는 이제 화웨이 대신에 삼성전자 입지가 조금씩 그러니까 급하게는 안 되겠지만 예. 천천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니까 예. 좀 한번 기대감을 높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미국 쪽으로 가서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 이게 좀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이거 허리케인 아이다가 굉장히 또 큰 그 허리케인이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뉴욕, 뉴저지 이쪽을 주로 강타했는데 주로 여기에 원유 생산 시설, 석유화학 시설들 피해가 크다고 해요. 이게 네. 뭐 심각할 정도로 큰 겁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피해 규모는 역대 거의 3위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큰 이제 이 태풍이 오긴 왔는데 예. 그 올해 2월에 그 텍사스 지역 뭐 한번 한파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전되고도 예. 뭐 난리 났었죠. 그거보다는 피해가 작아요. 아. 그거보다는 오히려 예.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 예. 그래도 피해는 있긴 있었죠. 그래서 아이다의 예상 피해 규모가 역대 3위 109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2020년에 라우라라고 있어요. 허리케인. 네, 허리케인. 예. 그거보다 5배나 크다고 합니다, 사실. 아. 그래서 이제 강타를 했는데 예. 다행히 뭐 그래도 2월 한파 대비해서는 좀 적었기 때문에 예.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피해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일본 뭐 뉴욕이나 이런 뉴저지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침수 피해 그 정도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으로 생각을 하면 예.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 석유화 공장들의 일부 좀 타격이 있었나 봐요. 미국에도 석유화학 공장들이 많잖아요. 있죠. 우리나라랑 예. 경쟁을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제품들 주로 이제 뭐 PVC 같은 게 이제 그 건설 건자재에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예. 이쪽도 생산이 중단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제품들이 공장이 예. 가동이 이제 셧다운 돼버린 거죠. 예. 이게 막혀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 제품들 생산 안 되면 예.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받겠죠. 경쟁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 수혜를 받는 거고 일단 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네. 그 정도의 버티는 문제를 거죠. 일으킬 만한 정도로 그 피해가 있는 이 영향이 네, 이번에 있는 거예요? 좀 일부 컸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면 예. 그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사실 집이잖아요. 예. 건물, 집 이런 게 타격을 받잖아요. 예. 실제로 좀 피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또 이런 이제 이 재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건설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 이번에 셧다운 들어간 데가 건설용 예.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아요. 예. 뭐 에폭시 페인트 원료가 에폭시거든요. 이런 쪽도 지금 예. 가동 중단됐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예. 건설용 석유화학 소재를 만드는 석유화학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예. 회사들이 어.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는 그러게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주가들이 좀 최근에 움직임들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조금씩은 이제 오르는 거.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물론 미국에 직수출하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기 때문에 좀 그건 좀 발라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뉴스는 전 세계 석유화학 수급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몇 번 전화 문의 들어온 분들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0912님이 유용하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NC소프트 이 주식 여기가 많이 오늘 내려갔나 봐요. 오늘도 3% 빠졌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왜 빠졌을지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이제 NC소프트에 대한 게임에 대한 실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NC소프트가 매출 순위는 여전히 견고해요. 뭐 게임이 2등, 4등, 5등 막 이렇게 순위권에 있는데 세계 게임이 굉장히 뭐 이건 성과 나쁜 건 아닌데 그 게임이 너무 비슷하다 이거예요. 이번에 나왔던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기존 게임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너무 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제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부 커뮤니티에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NC가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주가가 폭삭 주저앉았는데 다만 이제 그건 이미 충분히 반영됐고 리니지 W라는 게임이 사전 예약 들어갔거든요. 그게 아마 11월에 나올 거예요. 국가대항전이에요. 리니지 유저들끼리 일본 유저, 한국 유저끼리 막 싸울 수도 있나 봐요. 그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11월에 이제 아마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또 임박을 하면 한번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207님이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펜오션. 여기가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그렇게 전망이 좋다고 보도가 그렇게 됐었나 봐요. 그런데 주가는 별로 그렇게 뭐 지지부진한가 봐요. 왜냐하면 미리 선반영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뭐든지 좋은 거를 미리 선반영했고 왜 그러냐면 펜오션이 이제 BDI 지수라고 벌크선 운임 지수. 벌크선이 그거잖아요. 뭐 이게 석탄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어 나르는 배인데 그걸 이제 이런 선대를 운영을 하는데 BDI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고공행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실적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BDI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게 최근에 좀 꺾이다 보니까 투자들이 이제 진짜 꺾인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미래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근데 일단은 그걸 보고 투자들은 일단 팔자. 주가도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BDI 지수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면 오르는데 그게 지금처럼 좀 만약에 계속 꺾인다면 주가 오르는 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BDI 지수를 계속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1478님이 아까도 그 게임 뭐 잠깐 나왔었지만 크래프톤 여기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거든요. 크래프톤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래프톤 주가가 아까도 이제 보호해수. 근데 보호해수 물량은 나오는데 저는 크래프톤을 나쁘게는 안 보는 게요. MSCI 지수에 아마 11월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두 달 남았는데 그 시총이 크니까. 그래서 아마 이 물량들 해소되면 다시 주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격동의 시간이 될 것 같죠? 정치가 스트레스가 아닌 엔돌핀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오직 당신을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건강한 시사. 아침 사이다 원펀치 홈런 같은 시사. 매일 아침 7시 20분 최경영의 최강 시사. 소크라테스 형도 풀기 힘들다는 정치 이슈.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는 경제 이슈. 요즘 가장 뜨거운 사회 이슈까지 오태훈의 시사본부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일 낮 12시 20분 오태훈의 시사본부. 어떤 노래든지 한 10,000번을 부르면 그 노래에 대해서 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안치미스를 저처럼 많이 부르고 다닌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2021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사실 음반이 나온 지는 만 50주년이지만 라디오에서 제 노래가 나오고 한 거는 51년이 됐어요. 처음 그 노래를 발표한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졌든 간에 또는 그 노래를 되불러주지 않으면 노래라는 건 사실 오래 간다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쭉 보면 노래는 1년 가는 노래, 뭐 3년 가는 노래, 10년 가는 노래, 또 수십 년 가는 노래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욕심이 없는 노래, 사심이 없는 노래가 오래 가는 것 같고 김민기 씨가 아마 학생 때 그냥 스케치를 하다가 어느 수요일이 4.19 묘지 근처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잠깐 쓴 노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욕심과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역시 그 순수한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는 것 같고 가수 양희은 씨는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했고 어떤 이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부르기도 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폭넓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노래 속에 누구나의 청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빗길인 곳이 대부분이고요. 비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오늘 가끔 비가 오겠고 하늘도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내일 아침에, 강원과 충북, 전북은 낮에, 경북권은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또 소강 상태를 간간히 보이겠습니다. 경남권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강우량 울릉도, 독도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30에서 80mm, 강원 영동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의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내일 점차 오후부터 주로 수도권, 충남, 전라권 서쪽으로부터 차츰 맑아지겠고 모레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은 가운데 다른 지역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기온 분포 살펴봅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 23도 사이를 맴돌았는데요. 내일은 크게 오르면서 서울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부 남부지방은 30도 언저리까지 기온이 올라 다시금 약간 더워지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좋음 상태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9도, 지금까지 서울에 24.6mm의 비가 왔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74만 7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59.9% 수준이며 18살 이상 성인의 경우 접종률은 69.6%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자가 74만 1천여 명 늘어 누적 접종자는 3,074만 7,2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전국적으로 421개 병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기준으로 확보 중인 중환자 병상은 총 949개 병상으로 현재 전국 421개 병상, 수도권 253개 병상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